올해 1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충격적인 선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사로도 매우 짤막하게 나온 내용이었죠.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친모 그리고 외조카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다. 헌데 1심 재판부는 징역 18년형을 선고했죠. 이런 폐륜적인 범죄자를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던 이유가 그가 주장하는 변명을 들어주고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입니다.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사에도 분명 언급되어 있듯이 이미 범죄 전력이 있었다라는 내용 때문이죠. 그럼 재범이었을 텐데 무슨 범행으로 긴 수용 생활을 한 걸까? 그렇게 조사를 시작하며 제가 느낀 첫 감정은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였습니다. 이런 놈이 살아있는 게 정말 말이 되는 걸까? 풀어주면 또 범죄를 저지를 텐데. 그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이 범죄자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 이번 1심 선고를 한 인천지법 재판부, 이문하 판사, 정선희 판사, 이영호 판사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습니다. 당신들은 다 알고 있지 않았나요? 저보다 더 상세하게 말이죠. 이 악마 같은 범죄자의 그동안 범죄 전력, 그 전과 기록을 봤을 겁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징역 18년형을 선고하는 건 교화에 대해서 논할 수 있던 걸까요? 그걸 알면서도 징역 18년형을 선고하고 교화를 논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의 범죄 전력은 세상에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갔지요. 충격적입니다. 살인, 강간, 절도, 사람으로선 할 수 없는 모든 죄를 다 짓고 살았던 그 악인. 그는 또 출소합니다. 우리라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은 남아있는 그의 성범죄자 알림이 신상 정보. 이번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이마저도 곧 삭제될 예정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1976년생 이름 박선서입니다. 당신이 몰랐던 사건, 반사회적 범죄자의 일생, 박선서 사건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올해 1월 선고됐던 이 사건, 여러분 혹시 기사로 보신 적 있으셨나요? 짤막한 내용이다 보니 대부분 다 지나갔고 그 기사 내용 또한 범죄자의 추악한 모습을 전부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과연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그가 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뒤부터 발생한 사건 기록들입니다. 2023년 7월 8일 아침, 박선서가 거주하던 인천 중구의 한 모 아파트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자신의 딸의 남자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런 메시지였죠. 너 안산 원주민 미친 개라고는 들어봤냐? 2일 만에 너 바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될 수 있다. 애들 풀면 고통스럽게 죽는다. 장난 같냐? 딸에게 못 들었냐? 아빠가 살인자라고.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내용이었죠. 그냥 단순히 남자친구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장기간 수용 생활을 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저지른 그런 모습이었죠.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았던 걸까요? 오후 1시에는 전화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자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밤 9시경에는 흉기를 들고 있는 손에 사진을 보내면서 딸의 집으로 당장 와라. 오지 않으면 딸도 죽는다. 너한테 나이 40 먹은 누나가 있다며 누나도 죽을 수 있다. 너희 가족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전화 받아라.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매우 폭력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협박죄였죠. 과연 교정교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이 행위 자체로도 의심이 가는 대목인데 멈추지 않았죠. 2023년 7월 29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외조카, 여성입니다. 외조카와 그 남편과 함께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한 모 유원지에 같이 놀러 갑니다. 그냥 가족들끼리의 모임이었던 거죠. 그렇게 술자리는 길어지고 새벽 1시경 그 유원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외조카분께서 화장실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박선서는 그냥 담배를 피우겠다라며 뒤따라갑니다. 그런데 유원지 공용 화장실 뒤쪽에서 갑작스럽게 그는 범죄자로 돌변합니다.
패륜적인 짓을 저지르려고 한 것이죠. 외조건을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이에 박선서는 조용히 해라. 네 남편 부르면 구속된다 라고 말을 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외조카는 당신의 딸을 생각해서라도 이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 범행을 실행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살려주세요라고 말을 들었던 한 40대 남성이 그 장소를 오게 됩니다. 그 남성은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소리친 거라고 착각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선서는 그를 보자마자 자신의 범행이 실행되지 않았던 분노를 표출합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라고 얘기하며 폭행을 가하게 되죠. 하지만 그는 구속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2024년 9월 8일 오전 11시 40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모 어머니에게 납골당에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몸도 안 좋고 해서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흉기를 가지고 와서 위협을 가하죠. 그로부터 약 1시간 뒤인 낮 12시 42분 주방에 있던 어머니에게 다가가 끔찍한 행위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강한 저항이 있자 둘 다 지쳐서 잠깐 따로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힘이 빠져 안방 침대에 걸터 앉아있던 어머니에게 다가가 박선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차전 해야지. 그리고 끔찍한 행동을 저지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판 판결문에 나와 있듯이 이미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장기간 수용 생활을 한 뒤 출소해 한 달에서 3개월 사이에 저질렀던 끔찍한 연속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위협, 협박, 그리고 끔찍한 패륜적인 범죄, 폭행. 다시 한번 궁금합니다. 정말 교정교화가 됐던 걸까요? 인천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도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범 위험성은 높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코패스 검사라고 하지요. PCLR 검사의 점수가 박선서는 무려 25점으로 나왔습니다. 40점 만점에 25점, 매우 높은 형태를 취하고 있죠. 재판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재범을 저질렀다. 사회와 장기적인 격리 그리고 교화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정신병적 증상이 있어 보이는 점을 들어 징역 18년형을 선고하게 되죠. 짤막한 기사에 나온 내용보다 더 끔찍하고 잔혹했던 범행일지. 분명 재판부는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사하다 좀 특이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인천지법 1심 재판부는 특이하게도 판결문에 과거 박선서의 전과 기록에 대해 모두 기록해두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도 알 수가 없었죠. 올해 나이 48세 박선서가 저질렀던 범행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1993년 짧은 기사 하나였죠. 선후배 사이로 후배 입장이었던 박선서. 93년 6월 18일 새벽 1시 술에 취해 집에 가던 임모 씨를 유인, 강목과 철근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주머니에서 현금 15만 원을 털어 달아난 살인마였습니다. 그 전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고 있었던 이들 공동 범행이었죠. 박선서는 이 당시 강도살인죄와 절도죄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당시 나이 17살. 형량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살인마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교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렇게 출소한 박선서, 아무것도 어떤 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인 2001년 길을 걸어가고 있던 15세 여성 청소년을 야산으로 끌고 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검거됩니다. 누범 기간 중이었죠. 극악무도한 범죄를 또다시 저질렀지만 재판부는 24살 박선서에게 또다시 징역 7년형만을 선고합니다. 교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지요. 그렇게 형을 마치고 출소한 박선서 30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죠. 출소한 지 한 달, 2009년 5월 30일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있었습니다. 당시 박선서는요, 자신의 여자친구 생일 파티를 함께하기 위해 원래 교도소에서 알게 된 후배
손 씨와 인터넷 게임 사이트를 알게 됐던 37세 남성 A 씨, 그리고 37세 남성과 함께 왔던 31세 남성 B 씨, 이렇게 노래방에서 놀게 됩니다. 그리고 술을 더 마시자 기분 좋게 취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생일 파티를 이어 여자친구 집에 가서 함께 술을 더 마시게 되는데요. 그 안에서 박선서는 여자친구와 크게 다투게 됩니다. 이를 보고 깜짝 놀랐던 인터넷 게임에서 알게 된 37세 A씨가 말리기 시작을 했는데 박선서는 분노의 대상을 이 A씨로 바꾸게 됩니다. 불같이 화를 내면서 폭행을 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공범, 동생이었던 손씨에게 연장을 가져와라 라고 말을 하고 흉기를 든 뒤 피해자의 상체 옷을 전부 찢은 후 바닥에 엎드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제압을 하고 있었죠. 같이 왔던 31세 남성 B씨에게는요, 주변에 깨졌던 유리 조각을 집어던져 손까지 다치게 하고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였죠. 손씨 또한 공범이었습니다. 소지하고 있던 칼로 위세를 과시하며 그들의 반항 자체를 모두 억압했죠. 둘 다 흉기를 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 자체만으로도 매우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A씨와 B씨는 단순히 잘 놀고 있다가 싸움이 벌어져서 그걸 말렸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박선서는 그 분노를 피해자들에게 돌렸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죠. 박선서는 우선 손에 피를 흘리고 있었던 31세 B씨를 화장실로 데리고 갑니다. 손에 난 피를 닦아주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끔찍한 행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걸 모두 핸드폰으로 촬영까지 했죠. 그리고 난 뒤 B씨를 밖으로 내보내고 A씨에게 들어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A씨에게도 똑같이 끔찍한 행위를 저지르게 되죠. 피해자분들 모두 남성입니다. 그렇게 화장실에서 나왔던 박선서, 손씨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한번 해야지. 그렇게 손씨 또한 동일한 행위를 가하게 되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선서는 너하고 같이 술 사주고 마신 거 돈 아까우니까 다 내놔 라고 말을 해서 현금 40만원까지 강취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함께 사람들이 모여 잘 놀고 있던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타깃을 피해자들에게 돌렸습니다. 단순히 말렸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죠. 그리고 폭행, 상해뿐만 아니라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고 촬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까지 강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거에 있어서 서스름이 없는 정말 반사회적인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 전에 모든 전과 수영생활, 교정, 교화 어떤 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자,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까요? 17살부터 강도살인죄로 복역했던 박선서, 사회에 나와 있는 시간 지금까지 불과 몇 달이었나요? 몇 달째 되지도 않았습니다. 사회보다 그 어린 나이에 교도소 생활이 훨씬 더 많았던 박선서죠. 그의 범행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2009년 6월 15일 새벽 1시 수원시 권선구 세로동에 있는 한 우체국 앞에서 택시를 잡습니다. 박선서와 손씨가 또다시 공동범행을 저질렀죠. 피해자는 개인 택시를 몰았던 56세 남성이었습니다. 박선서가 뒷좌석에 앉고 손씨가 조수석에 탑승을 했는데요. 조금 운행을 하고 바로 이들은 강도로 돌변합니다. 준비한 흉기를 손씨가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협을 하면서 박선서는 뒷좌석에서 목을 조른 후 지갑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들은 함께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운전석에는 손씨가 그리고 조수석에는 피해자가 앉게 한 뒤 음침한 한 주차장에 도착하게 되죠. 신고를 할 걸 걱정했던 이들은 피해자의 모든 옷을 벗겨 알몸으로 만들고 속옷으로는 손을 묶고 팬티로는 입에 물려 반항을 억압한 뒤 현금 10만원을 훔치게 됩니다. 도주를 해야 됐던 이들,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들 중에 마침 잠겨져 있지 않았던 차량 한 트럭을 발견하게 되고 피해자를 그 화물트럭 운전석에 밀어넣은 뒤
운전석 기어박스에 몸을 묶어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개인 택시 차량을 훔쳐 달아나게 되죠. 출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저질렀던 연속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사실 일면식이 있다라고 보기 어려웠던 피해자 A씨와 B씨, 그냥 인터넷 게임에서 알게 됐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예 몰랐던 강도 범행을 위해 저지른 택시 강도 사건까지. 박선서와 손씨는 그렇게 검거되어 2009년 재판을 받게 됩니다. 주범은 박선서였죠. 1심 선고, 박선서에게는 징역 14년, 공범 손씨에게는 징역 10년형을 선고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 범죄로 신상공개 및 2023년 6월 22일 출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 달에서 3개월 사이에 우리에게 짤막한 기사로 나왔던 그 연속적인 범죄 행위를 또다시 저지른 것이죠. 정리를 해볼까요? 출소한 지 한 달, 출소한 지 몇 달, 출소한 지 3개월. 그는 출소를 하면 계속 범죄를 저지릅니다. 48세의 나이 박선서, 17살부터 지금 현재까지 사회에서 생활한 시간은 1년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렸을까요? 1심 재판부는 이 모든 범죄 전력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장기간의 수용 생활이라는 말로 앞서 말씀드린 2009년 범행을 언급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교정교화의 가능성, 정신질환,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해 징역 18년형을 선고했지요. 그의 나이 66세에 출소할 수 있는 형량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처음 짤막한 기사를 봤을 때 징역 18년형, 그것도 좀 짧다라고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그 정도면 많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헌데 그의 범죄 전력을 들으신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 모든 범죄 전력을 들었을 때 그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옳은 형량일까라는 궁금증이죠. 우리가 이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헌데 재판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18년형을 선고했죠. 18년 뒤면 그는 재범을 안 저지를까요? 문득 궁금합니다. 사회보다 교도소가 더 편안했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의심까지 드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항소를 하게 되었죠. 물론 박선서도 항소했습니다. 형량이 너무 과하다라는 의미로 말이죠. 그렇게 올해 5월 29일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원심을 파기한다. 박선서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한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1심 재판부가 봤던 바로 앞 사건을 언급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있던 살인, 성범죄, 절도, 협박, 모든 범죄 행위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 그에겐 더 큰 형량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불행 중 다행이라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25년이란 형량을 말이죠. 그리고 박선서는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신상 공개가 될 경우 남은 가족들의 2차 피해가 있다. 그걸 막아달라라며 기각 요청을 했죠. 황당합니다. 가족에게 패륜적인 짓을 저질렀던 박선서가 가족들의 2차 가해를 말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이죠.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2차 가해 위험이 있다 보긴 어렵다. 오히려 성범죄 전과가 2건으로도 장기간 복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을 한 걸 보면 무조건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만큼 재범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그의 얼굴을 확인해야 될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 판결이 확정 판결을 듣게 되면 성범죄자 알림위에서 박선서의 기록은 삭제됩니다. 그리고 출소하고 나서의 사진이 공개가 되겠지요. 1976년생 박선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가 73세의 나이 가석방이 없다면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는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출소한다면 원래 거주했던 인천 남동구로 돌아가게 되겠죠.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웠던 내용이었습니다. 짤막한 기사로 봤을 때 패륜적 범죄자구나
라고만 생각이 들었지만 그 안에 있었던 많은 감춰진 사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량을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출소시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한 건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었죠. 앞서 그 모든 판결을 했던 판사님들이 박선서를 기억한다면 조금이나마 죄책감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당신이 몰랐던 사건의 김원이었습니다. 뒷이야기에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사건의 내용은 제가 굉장히 많이 따르고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 한국심리과학센터 전성규 이사님께서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전성규 이사님께서 되게 많은 대한민국 범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계시고 알려지지 않은 그런 범죄자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추적을 하고 계세요. 사실 많이 힘드시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 협박도 많이 받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저희 방송에서 함께 마스크는 쓰시고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들 그리고 뭐 많은 그동안의 이제 고충들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성규 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고 이 사건을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좀 했냐면 패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정말 인간 쓰레기구나 라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8년형을 선고했던 인천지법에 대해서도 참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왜 인천지법은 성범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판단을 하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동안의 결과가 과정들에 대한 결과가 뭐 함부로 통계치를 내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왜 그러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거였는데 그 안에서 과거 전력들을 확인하고 나서 정말 놀랐어요. 사실 이런 범죄자가 사회에 나와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교정 뭐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걸까? 누가 보더라도 교정 교화에 대한 부분이 없는 건데 저는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형량을 주는 데 있어서 양형기준표라는 게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형량을 선고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이런 부분이 좀 바뀌었으면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범죄를 보면 뭐 무기징역 사형까지 가는 범죄들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좀 바뀌었으면 그리고 좀 한 가지가 더 추가됐으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지은 죄명에 대해서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재범 그러니까 누범 기간 중에 하는 재범 아니면 재범 뭐 범죄 행위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저지른다라는 거 있잖아요. 물론 그걸 제가 함부로 몇 회 뭐 이런 걸 설정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바라보고 있는 좀 극악무도한 범죄를 재범으로 계속 저질렀다라는 것. 그러니까 형사사건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문제는요. 단순한 실수형을 벗어나는 범죄들도 분명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라는 내용을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대한민국 법치국가인데 그거 자체를 굉장히 우습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보통 사람은 그런 죄를 짓는 것도 무섭고 감옥에 가는 것도 무섭고 재판을 받는 것도 무섭고 다 두려운 대상이 되는 건데 보통 사람은 경찰서에 가서 자기가 뭐 피해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 조사만 받더라도 심장 떨리거든요. 그냥 뭐 좀 협조 좀 해주세요. 뭐 목격자시니까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경찰서 가는 것도 무서워요. 보통 사람은. 근데 이게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체득화가 되어서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뭐 그래도 가면 가는 거지. 그게 아닌 이상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잖아요. 전 정말 반사회적이라고 봐요. 사회적인 구성원에서 반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반사회적인 범죄를 계속적으로 저지른다면 그 양형 기준보다 더 높게 선고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옛날에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마음은 사실 맞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대한민국이 봤을 때 좀 안 좋은 범죄들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진짜 좀 파렴치한 범죄 정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뭐 2번, 3번이다 하면 곱하기 2, 곱하기 3을 때리든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무기징역을 때리든가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 사람이 지은 죄 이것도 분명히 나쁜 죄인데 이제 법치로 봤을 때도 법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극악무도한 당연히 징역형을 좀 오래 살아야 되는 범죄 행위인데 그 전에도 그런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양형기준표에 맞춰서 이 범죄 지금 저지른 이 죄명은 최대 형량이 이 정도까지니까 여기까지만 선고해야 돼가 아니라 그 이상을 선고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으면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사회가 시끄럽죠. 저희 전 영상에서도 올라갔다시피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사형제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많은 것들을 손보고 해야 되겠지만 댓글 남겨주신 정말 많이 봤어요. 뭐 그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아서 다 읽어봤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읽어봤고 다양한 의견들도 다 봤고요.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다 저희가 정리해서 제출을 할 거고,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뭐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통계치다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다라는 의견 정도인 거니까 그런 거는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범죄자는 교정교화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사회에 다시 내보내지 않는 게 맞다라고 보고, 사회에 다시 내보낼 수 없을 정도의 범죄자라면 저는 인격에 대한, 인권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르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권위 부분들께서 뭐 저희 쪽에다가도 말씀하시는 게 뭔지는 아는데, 그냥 개인적인 감정이긴 하지만 물론 네, 이해는 합니다. 뭐 사람 같지 않은 애들한테 뭔 인권이니까라고 하지만 사람 같지 않은 기준이 뭔데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근데 사실 그런 걸 만들려고 높은 분들이 다 계시고 각각이 다 있는 거라고 믿어요. 피해자들의 인권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자 알림이 한 번쯤은 꼭 설치하시고, 자주 얘기를 드리죠. 성범죄자 알림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내 동네 주변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뭐 핸드폰 인증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 이름이랑 주민번호로만 인증해도 되거든요. 바로 보실 수 있어서 한 번씩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